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장마가 끝나고 늦더위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장마가 꽤 길죠. 서울 등 중부지방은 이번 주말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린다고 하고요. 오늘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에 강한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 왜 이런지 일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날씨 전망해보고요. 더불어 장마철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 씨와 함께하는 3분 요가 사전 녹화된 영상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드리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귀 쫑긋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규칙적인 생활이 깨지면서 소화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의 비만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올해 장마 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 등 남해안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올해 장마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수해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K웨더 반기성 센터장 연결해 요즘 날씨 살펴보죠.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날씨가 참 오락가락합니다. 이때쯤이면 장마가 끝나고 늦더위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올해 장마 기간이 예년보다 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년의 장마 기간보다 올해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예. 평년의 장마가 끝나는 시기가 제주도가 7월 한 20일경, 중부지방이 7월 24일경 정도가 되는데 예. 지금 아직 장마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대개 우리나라 장마는 어느 지역이든 약 한 달 정도가 보통 지속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 벌써 47일, 중부지방 같은 경우 오늘까지 34일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6월 강릉부터 얼마 전 부산까지 이미 비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강수량도 예년보다는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강수량이 평년 또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예.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서울 등 수도권 등 중북부 지방이죠. 이쪽은 평년보다 약간 적어요. 예. 그러나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평년에 365mm인데 올해는 612mm, 부산은 평년이 524mm인데 올해는 975mm 등 국지적인 폭우가 내렸던 지역은 평년보다 1.7배에서 1.8배 정도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례없는 폭우로 산샤댐을 폭파해 수위 조절에 나섰고요. 인도의 카지랑카 국립공원도 침수가 되면서 이재민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도 얼마 전에 그 기록적인 폭우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시베리아 지역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6월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10도 이상 평균기온이 높았는데요. 이런 시베리아 고온 현상이 아시아 몬순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몬순에 영향을 받는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 해역에 해수온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수증기가 정체 전선 대상에 공급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이상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본도 강력한 폭우로 피해가 컸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상공에 태원 공기가 계속 위치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부지방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죠. 예. 그래서 주로 충청 이남 지방은 평년보다 많이 내렸지만 수도권 지역으로는 평년보다 약간 적은 비가 내리는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나라도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힘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장마 끝난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모레까지 장마 전선이 전국에 영향을 준 다음에 일단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은 30일부터
장마 전선에서 벗어나고요. 장마권에서. 예. 충청 지방은 일단 현재 예측은 8월 3일부터 벗어나고 서울 동수도권은 8월 4일부터는 장마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장마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을 하니까 예. 북태평양 고기압 성질이 굉장히 고온다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한 찜통 더위가 들어오죠. 예.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일단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폭우로 부산도 침수가 됐고 남부 지방의 비 피해가 컸습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강한 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말이죠. 예. 비가 내리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폭우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오늘과 내일 사이도 충북을 포함한 남부 지방으로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면 많은 분들은 비가 그치는 걸로 예상을 하시는데 이게 장마가 끝나고 8월에 접어들어도요. 여름철에는 절대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 장마철보다 오히려 8월 강수량이 더 많거든요. 예. 이것은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국지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장마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름철은 항상 호우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떻게 좀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쏟아붓는 이런 비가 이제는 장마 끝나면 다음부터는 더 심해집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런 호우 예보가 많이 나오면 그 지역에 대개 산스태가 많이 발생하거나 축대나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높은 건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주민분들은 이런 호우 예보가 나오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그다음에 여름에 많은 야외 캠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는데 예. 호우 예보가 나오면은 절대로 강가 옆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바로 산 같은 데서는 야영을 하실 때는 중도 이상으로 올라가 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러다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릴 때는 바람이 많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하천변이라든가 혹은 바닷가에서도 월 8월에서 이 파도가 급격히 육지 쪽으로 밀려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데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연결해서 올해 장마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물을 통해서 또는 음식을 통해 감염병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장마철 주의해야 할 감염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장마나 풍수해가 지나가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감염 질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몇 가지 질환들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름철이나 수해가 같은 이런 이제 물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면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연조직염, 또 모기름에게 이러한 질환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여름철에 풍수해나 장마가 있고 나면 예. 발생이 증가하는 감염 질환들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장마철 감염병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흔히 식중독이라고 말하는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이 되겠죠. 예,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 전체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의 한 50% 정도가 여름철에 3, 4개월 사이에 집중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여름철에 다리가 젖고 오염된 물에 젖어 있는 상태 또 상처가 나기 쉬우면 연조직염, 봉화직염이라고 하던데요. 예. 이런 것도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신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서도 8월에 연조직염 환자 발생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모기를 매개로 한 질환들 이게 이제 물이 이 장마가 있거나 이제 풍수해가 있으면 고인 물이 있고 이곳에서 모기의 증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기를 매개로 한 일본내염 같은 질환들의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식중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보육시설 아이들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고요. 또 얼마 전에 경기도 이천과 경북의 여고에서도 집단 식중독 증세가 발생하면 여름철 식생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장마철에만 유독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높은 습도와 온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이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하고는 다르게 이게 바이러스하고는 다르게 세균은 환경에서 증식을 하고요. 예. 이 바이러스하고는 정반대로 습한 상황, 높은 온도에서 증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특히 장마철이라면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물이나 음식이 세균에 오염될 위험이 높아져서 이로 인한 식중독, 수인성 식물맥이 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예. 이번 장마에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수해 지역의 경우 빗물이나 오염된 물이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가정에서 좀 물 먹는 것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수돗물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오염의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예.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니까요. 최근에 이것도 조금 이슈가 있긴 하지만 문제가 특히 되는 건 이러한 일반적인 상수도가 아니라 이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일 텐데 예. 이 수해가 있거나 이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면 이런 지하수가 오염될 위험이 있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산에서 이제 약수 같은 거 떠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이 되면 특히나 더 약수 같은 것도 오염될 위험이 높아서 약이라고 생각해서 드시지만 실제로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먹는 거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이 샌들 등의 착용으로 맨발에 가깝게 거리를 다니지 않습니까? 오염된 물에 노출됐을 때 이런 복장들 괜찮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 이제 오염된 물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샌들 같은 걸 신게 되면 발에 상처가 날 위험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이러면 이제 연조직염, 봉화직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발이 오랫동안 젖어 있는 상태로 두지는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발이 좀 많이 연조직염이 발생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예. 발 관리에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마철 감염병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증상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감염 질환이 열을 동반하거든요. 열을 동반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주의를 많이 갖고 있는 시기에 열이 있으면 예. 코로나19에 대한 감별을 꼭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또 이제 수인성 식물맥의 질환의 경우에는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설사하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예. 코로나19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위장관계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다른 감염병을 완전히 감별해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한다든가 예. 초기에는 같은 주의 조치를 해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아직은 뭐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오늘 강한 비가 예보가 돼 있고요. 앞으로도 물론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수해 때문에 이재민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커질 텐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뭐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수해 자체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감염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19하고 감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생기고 나서 대응하는 건 어떤 거나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고 예. 뭐 물이나 음식을 잘 끓여 먹고 익혀 먹는 건 가장 기본이니까 이런 거는 꼭 지켜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뭐 손위생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제가 따로 없거든요. 코로나19처럼. 예.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예. 접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재민이 생기거나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관리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야 될 텐데요. 예. 지금과 같이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이라면 이제 어느 피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 곳에 여러 사람들이 충분한 주의 조치를 갖지 못하면서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은 위험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예. 대피하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한다든가 예. 또 그런 곳에서 깨끗한 물이나 음식이 공급되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또 유증상자가 생겼을 때 어떠한 체계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격리하고 관리할 건가 예.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서 훈련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일본 내염 말씀하셨는데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일본 내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은 다 기본 접종으로 들어가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아이들은 별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고요. 문제는 어른들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일본 내염 백신 매년 맞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접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제 면역력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 내염 발병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시고 특히나 논이나 축사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야간에 일을 하셔서 이런 이제 매개 모기가 빨간 진모기인데요. 예. 이런 모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이라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자, 지금 코로나19가 가을까지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올가을을 대비해서 독감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독감의 백신을 벌써 맞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아직 접종할 수가 없죠. 지금은 아니고. 생산되고, 네.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거고요. 예. 백신이 생산하고 검정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접종 가능한 게 9월 정도는 되어서 가능하고요. 예. 실제로 학회나 정부에서 권고하는 백신 접종의 적절한 시기는 10월에서 11월입니다. 예. 이 시기에 가셔서 독감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혈장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치료제를 사용한 치료와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분들을 보면 예. 그분들이 어떤 약을 써서 낫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신의 면역력에 의해서 낫거든요. 예. 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혈장, 혈액에 있는 성분을 모아서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혈장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미 환자가 나은 과정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대할 만하기는 한데요. 예. 제한점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약물은 원료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으니까 예. 대량 생산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회복하신 분들로부터 혈액 공급이 계속 있어야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제한점을 갖고 있죠. 예, 기대는 할 만하지만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렵다는 좀 문제가 있군요. 네, 그렇죠. 예. 자, 치료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가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이제 도입해서 쓰고 있는 예. 약물은 일단 있기는 하고 또 스테로이드 제제도 중증 폐렴 환자, 중증으로 발생한 환자에서는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으니까 예. 조금의 저희가 이제 무기를 좀 갖기는 했는데요. 아직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그런데 예. 혈장 치료제도 기대할 만한 것은 맞지만 이것도 이론과 실제가 항상 똑같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평가 과정이 필요하고요. 예. 지금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그 결과를 통해서 효과나 안전성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혈장 치료제와 좀 혈장 치료제 외로 각국이 지금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서고 있거든요. 빠르면 내년에 백신을 생산하는 걸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교수님은 내년쯤에 이런 백신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저도 이제 기대는 하고 그러기를 바라고는 있는데요. 예. 이제 백신이 등장할 것 같긴 한데 그 등장하는 백신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효과를 가질지는 좀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일까? 예. 또는 감염의 중증도를 좀 낮춰주는 수준일까? 그리고 예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게 이제 결국은 3상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연구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산량이죠. 어떤 백신이 지금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는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좀 어렵거나 대량 접종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효과를 입증한 백신이 대량 생산과 대량 접종이 가능한가. 근데 이것까지를 좀 이어서 봐야 해서 백신이 등장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접종이 가능하고 기대할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좀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내년쯤에는 나올 수 있지만 상용화되고 많은 분들이 접종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기대할 만한 수준일까? 예. 많은 사람이 접종 가능할까? 이 부분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예, 오늘 또 뭔가 그런 동작인가 봐요. 네. 그럼 딱히 그렇다기보다 예. 네,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또 편안한 목소리로 나마스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동작일까요? 네, 월요일 아침 왜 괜히 더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제가 3분 요가로 이 지친 몸과 마음을 깨워내는 시간 중에서도 오늘은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눈을 번쩍 뜨게 해준다. 바로 눈 요가입니다. 눈 요가. 눈 요가도 있나요? 네. 예. 사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 예. 사실 저희가 일할 때뿐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쉴 때도 혹은 취미생활을 할 때도 예. 눈은 띄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눈은 정말 쉴 틈이 없거든요. 그거를 뭐 생각해보고까지 답을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우리의 눈은 쉴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나빠진 눈은 쉽게 좋아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일하다가도 3분에서 5분 정도 눈 휴식을 취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이제 건강 요법이 될 수 있는데 예. 제가 그때 눈 휴식을 취해줄 때 하면 좋을 눈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럼 바로 따라해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일어서서 하셔도 되는데 한번 앉아서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네. 등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아볼게요. 얼굴 정면을 향합니다. 예.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 팔꿈치 쫙 피면서 그 상태에서 엄지척 손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내 이 두 눈을 엄지손가락 끝으로 가져가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리면서 내 시선도 따라가는데 고개는 움직이지 않을게요. 예. 눈만 따라갈게요. 그렇죠.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이 엄지 끝 시선을 따라가는데 내 시선에서 이 보일 듯 말 듯 한 대까지만 최대치 위로 올려주시고요. 예. 최대치 위로 올려주셨으면은 그 상태에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큰 원을 그려볼 거예요. 네. 천천히 그려볼게요. 눈동자 따라가면서. 자, 먼저 3시 방향으로 갈게요.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갑니다. 눈동자 따라가고요. 고개 움직이지 않아요. 네, 3시 방향 찍고요. 6시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고개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만. 그렇죠. 그리고 9시 방향으로 엄지끝 가져가시면서 눈동자 움직임. 다시 12시 방향으로 쭉 들어올리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나의 눈의 예. 움직임을 통해서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 좀 웃기겠는데. 약간 웃길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정말 이렇게 내 눈동자를 움직이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통해서 눈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이 동작을 하면은 조금 더 잘 보이는 느낌을 정말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또 사실 이런 눈의 움직임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은 눈 주변 근육들도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동작들을 좀 틈틈이 해주시면은 좀 졸린 눈을 예.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월요일 아침인데 지금 뭐 이런 눈 운동 해보면 피로가 좀 풀릴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조금 전에 눈 요가 소개해드렸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이경규 아저씨가 잘할 것 같다고 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자, 산문 투자하셔서 눈 건강 지키시고 더불어 집중력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2부는 건강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소아 비만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기도 소식 듣고 오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소상공인과의 조장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소상공인이면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인데요. 경기도 네.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 왜 진행하게 된 겁니까? 네, 2018년도 사업체 기준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은 70만 개소, 종사자들은 150만 명으로 전국 1위 규모입니다. 예. 한 해 동안 그 폐업한 소상공인은 22만 개소, 창업한 소상공인은 35만 개소로 단순 수치로만 보면 창업 후에 약 60%가 폐업을 하는 시장입니다. 예. 이런 높은 폐업률 속에서 역량과 실력이 있지만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재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 5년 이내 폐업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재창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 지원 절차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업 지원 절차는 일단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실시한 등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마인드 전략, 조별 멘토링 등 재창업 교육과 창업 전후에 애로사항을 전문 컨설턴트와 1대1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이 마무리가 되면 점포시설 설치비, 마케팅 지원비 등 사업화 지원비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재창업 보증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재창업 자금은 19년도 사업화 비용과 보증 연계가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 사업화 비용을 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고 별도 보증 심사 없이 대출 가능한 금액을 5천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 창업 3개월 내에 임차 시설 자금으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예. 3개월 이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영업 운영 및 점포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컨설팅도 지원받고 최대 2천만 원의 마케팅비도 지원받고요. 또 최대 1억 원의 보증 지원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도내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의 실패와 폐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되신 부분입니다. 예.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현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8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을 접수받고 있으니 예. 꼭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시작을 꿈꾸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상공인과의 조장석 과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줄어들면서 몸이 무거워지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이 달라지면서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로 인한 소화 비만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렇다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다이어트를 시키면 키 크는데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기도 하죠. 코로나19로 찾아온 또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아이들의 비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송 들으시면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리 아이들 건강, 영양 고민인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의 황만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 먼 발걸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거울 보고 살이 좀 많이 쪘다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하필 내용이 비만입니다. 자, 비만이 코로나19의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흡연하고 같이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비만이 코로나19에 미치는 악영향 메커니즘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많이 공감이 되실 건데요. 신체 활동이 많이 감소가 되고 운동 기회가 많이 박탈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 그러니까 예. 요새 인스턴트 배달 음식을 많이들 많이 시켜 예.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소비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예. 젊은 사람들의 돌연사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이제 야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 산화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게 만들고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심폐기능을 떨어뜨린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숙면도 방해합니다. 비만이 되면은 수면 무호흡증에도 많이 빠지게 되고 코골이도 증가하고 예. 저산소혈증에도 많이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지방간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이제 합병증이 발생이 되고요. 비만이 심화가 될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커지고 코로나19 진행을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비만은 흡연만큼 나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살 빼야겠는데요. 꼭 빼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비만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열거해 주셨는데 특히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켜오던 좀 규칙적인 생활도 있었는데 그게 달라지면서 활동량도 또 식습관도 바뀌고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집안에서의 실내 생활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활동량이 부쩍 적어진 애들의 이제 성장과 비만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저도 아기를 3명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요새 속 터지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애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이제 가끔씩 듣고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 밥 먹고 있고 이런 이제 나쁜 습관들에 익숙해지고 불규칙해진 이제 식생활 패턴과 운동 부족이 자연스럽게 이제 소화 비만으로까지 고착화되게 이른 것이죠. 이와 같은 어린 시기의 소화 비만이 결국 이제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거의 50%에서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소화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체내의 지방 세포 수 자체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비대해지는 거는 성인형이고 지방 세포 수 자체가 증가한다. 즉 지방 세포 증식형 비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이렇게 축적된 상태는 다시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릴 적에 찐 살은 크면서 키로 갈 거라는 속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속설입니다. 오히려 이제 비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고 결국 이제 성조숙증이라든지 성장 방해, 저성장 그리고 성인형 비만, 대사증후군 특히 이제 사실 여자 아기들의 비만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여자애들은 10대 후반에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리고 20, 30대 이제 난임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40, 50대는 이제 여성암,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쇄적인 고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의 건강한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굉장히 세심하고도 적극적인 소화비만 관리가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 아침부터 겁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중간중간 문자 상담을 바로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2118번님께서는 중2 여학생 아빠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에 맞벌이로 딸아이를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체중이 82kg 나갑니다. 아이고. 82kg이 나가는데 지금은 운동하면서 저녁을 안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좋은 방법 있을까요? 하셨고요. 참고로 오빠는 고1인데 운동선수라서 체중이 또 안 늘어서 걱정입니다. 하셨네요. 예. 이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의원에 꼭 방문을 해서 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비만도 체크라든지 체질량 지수 체크를 반드시 먼저 해보셔야 될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꼭 하나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운동을 많이 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은 매일매일 1시간 이내로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식욕이 오히려 증가가 되거든요. 더 먹는군요. 그렇죠.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운동했는데 살안 빠져. 운동이 필요 없나 봐.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이내로만 시켜야 된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욕심이 있으시더라도.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 시간과 관련된 조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뭐 과일만 먹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잘못 알려져 있어가지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도 많이 하면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한테는 신호등 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초록불 음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채소 같은 거죠. 그거는 굉장히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과일 같은 것도 그건 노란불이에요. 그러니까 적정량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음식들, 지방이 좀 많은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죠.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딱딱딱 신호등으로 분류해서 정해놓고서 식이 관리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은 1시간 이내로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빠는 또 체중이 안 늘어서 걱정이군요. 사실은 체중 빼는 것보다 체중 늘리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은 소화기의 흡수 효율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을 좀 증가시키는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존성도 없고 내성도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처방받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빠 같은 경우에는 진피차, 귤피차를 좀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피차. 그게 이제 식욕을 굉장히 밥 안 먹는 애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게 진피라는 한약재거든요. 진피차를 좀 같이 오빠는 먹게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진피차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 입장이 굉장히 좀 부럽네요. 저도 부럽습니다. 자, 그래도 뭐 살 안 찌는 분들은 또 나름 고민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1438번 님도 아이가 비만인데 그만 먹으라고 하면 키가 안 클까봐 걱정돼요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어릴 때 통통해야 나중에 키가 잘 큰다는 얘기는 일단 잘못된 얘기고요. 매우 잘못된 얘기입니다. 소아비만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소아비만이라고 하는 거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비만이라고 하는 것서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체지방을 측정하는 게 좋지만 체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고가의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아기들한테는 이용을 하는데요. 성인에서는 비만 진단을 할 때 절대 수치가 있지만 아기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만을 진단한다. 일단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이용되고 있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이용하기 쉬운 비만도라든지 아니면 체질량 지수라든지 신장별 체중 이렇게 3가지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비만도 개념인데요. 그 키에 따라서 표준 체중이 있지 않습니까? 신장별 표준 체중을 분모로 하고 실제 체중에서 신장별 표준 체중을 뺀 값을 분자로 한 다음에 100을 곱한다. 그게 이제 비만도 퍼센트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기준 말씀을 하셨는데 20% 이상을 소아비만이라고 하는데 20에서 30%가 비만도가 나왔다. 그럼 경도 비만, 그러니까 가벼운 비만인 거죠. 30에서 50%가 나왔다. 그럼 중등도 비만, 그러니까 중간 정도 비만이고 50% 이상이 나왔다. 이거는 고도 비만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MI라고 해가지고 체중,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을
키 값의 제곱으로 이건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고 미터 단위로 제곱을 해가지고 나눈 값인데 예. 85에서 94면은 이제 비만 위험군에 해당이 되고 9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이제 딱 정의를 내리죠. 예. 근데 이 체질량 지수는 6세 이상, 특히 청소년 비만 진단에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도 그냥 임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신장별 체중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분율 값이 95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비만이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산수가 나와서 좀 어려웠습니다. 자, 아이들은 어른들과 필요한 영양소도 그리고 그 양도 좀 많이 다릅니다. 비만 관리도 어른들과는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소아 비만도에 따라서 이제 관리 지침이 이제 따로 있는데요. 예. 비만도가 아까 20에서 30% 정도 되는 경도 비만에 속하거나 최근에 2년간 비만도의 증가가 10% 이내로 좀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현재의 체중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감량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아기들 같은 경우에 감량을 시도했다가 키가 안 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비만도가 30% 이상인 중등도 또 고도 비만에 속하거나 또는 최근 2년간 비만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두 달마다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해가지고 비만도 자체가 증가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중성지방 검사라든지 콜레스테롤 검사라든지 뭐 공복시 혈당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더 좋을 상황이 되고요. 예. 비만도가 40% 미만이면서 합병증이 없는 경우 사실은 여기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어쨌든 여기에는 비만도 20%로 목표로 하고 감량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조차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량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만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저칼로리 식단을 한다든지 너무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체중 빼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키가 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비만도 40% 미만이면서 합병증 없는 경우조차도 감량은 대부분 필요 없지만 청소년 후기에 발생한 비만, 그러니까 다 큰 경우에는 매월 1, 2kg 감량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단계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신호등 그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초록불, 야채는 먹어도 살이 안 찌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먹여도 되고. 그렇죠. 그건 초록불이죠. 노란불, 이게 과일 같은 거죠? 과일 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것. 많이 먹으면 찝니까? 그것도 과다하게 적정하게 먹어야지. 그걸 또 뭐 과일 같은 거는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너무 과하게 먹으면 이것도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축적이 된다. 그리고 빨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스턴트나 뭐 튀김 같은 거, 고기. 애기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피자, 뭐 짜장면 이런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끝날 시간입니다. 아이고.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아이 누리하리원의 황만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앞서 10시 뉴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합참에 방금 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월북했다고 발표한 탈북자는 인천 강화도 지역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자, 합동 참모본부는 방금 전 브리핑에서 월북 추정 위치는 강화도 일대로 특정한다고 밝혔고요. 현장에서 월북자가 유기한 가방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철책이 아닌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기관과 정밀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